국제사회 협력과 공조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이번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25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대구 33도, 서울 28도 등 27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 아나운서 이승현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되찾아온 우리 문화재 40여 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특별 전시가 열리고 있는 건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국외 문화재에 얽힌 사연들, 재단 관계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외환 보유액이 국제통화기금 IMF 공고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환율 급등의 여파인데요.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건지 경제읽기 코너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이번 주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시사일지라는 주제로 문자 받고 있는데요. 내가 시사 라디오를 듣는 이유, 시사 라디오를 들으면서 갖게 된 생각을 알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영화 관람권 2매와 팝콘을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진행되는 청취율 조사 기간엔 02로 시작하는 전화가 오면 김성환의 시사야 다 알고 계시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나토 순방에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아내가 민간인 신분으로 동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하루 만에 또 다른 측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대통령 내외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부속실에 윤 대통령의 육촌 친척이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건데요. 대통령실은 해당 행정관의 경력을 일일이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대기업 근무 경력을 감안할 때 임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인척이란 이유로 채용해서 배제한다면 그 또한 차별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그건 법을 정비해야 할 사안이라는 말을 덧붙였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대통령실의 입장대로 육촌 채용은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위법이 아니란 말로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국회는 6년 전 서영교 의원의 가족을 보좌 직원으로 채용해 논란이 불거지자 사촌 이내의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고 8촌 이내 친인척을 채용할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법을 개정했는데요. 대통령실에도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대통령실은 비슷한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김건희 여사와 잘 아는 편한 분들이다.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다. 이런 해명을 반복해왔는데요. 문제는 공적 업무를 맡기는 과정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 아닐까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선 정치, 지인 찬스로 대통령실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능력 있는 친척이라고 기용하지 못하는 건 연좌제나 다름이 없다고 반박하는데요. 지금의 상황이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과연 부합하는 걸까요?
taste and feel the real what you feel.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저녁 7시부터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하고 있어요. 네, 오늘 저녁 7시부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열렸고요. 네. 먼저 그 염동열 의원 관련 그 징계 심의상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 건으로 넘어와서 먼저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해서 그 해명을 다시 한번 청취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지금 조금 전 9시 25분 정도에 그 윤리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간 지 한 45분 정도 됐는데 네. 아직까지 그 소명이 그 절차가 끝나지 않은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오늘 사실상 뭐 올스톱된 상황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고위원회가 취소되기도 하고 뭐 당내 기류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뭐 최고위원회 취소뿐만 아니라 오늘 이준석 대표는 아예 공개 일정이 없었고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도 뭐 거의 일정이 최소화가 되면서 그야말로 뭐 폭풍전야다 뭐 이런 풍경이 펼쳐졌는데 네. 이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은 뭐 공개 발언,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윤리위 측이 사실에 입각한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이거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좀 섣부르게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고요. 네. 반대로 이제 뭐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아니면 이제 친윤계라고 불렸던 그 인사들에서는 이제 대표로서 좀 신중하지 못한 언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줘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뭐 언론에서는 지금 윤리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를 막 만들고 있고 그렇던데 지금 결과를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또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이고요. 그러니까 뭐 윤리위가 징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뭐 제명 등 4가지 수위의 징계가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언론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뭐 보고 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사실 중징계냐 아니면 경고냐 이 두 가지고 아니면 그리고 다른 경우는 뭐 가능성은 좀 낮지만 무혐의로 판단한다.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오늘 결정을 하지 않고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다든지 다음으로 미룬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일단 중징계가 나오면 이준석 대표는 일단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할 걸로 보이고요. 네. 특히 조금 전에 JTBC에서 이제 단독이라고 보도를 냈는데 네. 대선 직후인 지난 3월 15일에 이 제보자인 이 장모 씨가 이 폭력 배경에 누군가가 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나갔던 형님이란 인사가 있다고 표현하면서 그 형을 통해서 들어갔고 그 사람이 지금 암흑의 비서실에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들고 가서 얘기를 한 거다. 다시 말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성상납 의혹 자체가 이제 말하자면 어떤 배후에서 이거를 뭐 좀 정치적 의도에 따른 그렇죠. 것이었다. 이제 뭐 배경 내지는 배우가 된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녹취록이 조금 전에 방송 뉴스에서 공개됐는데요. 네. 이 뉴스 자체도 자체지만 이준석 대표가 조금 아까 윤리위에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한테 이 뉴스를 언급하면서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거든요. 이거를 보고 내가 굉장히 지난 한 달 동안 뭘 한 건지 회의가 된다. 그리고 뭐 들어가서 내가 감정을 자제하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준석 대표답지 않게 좀 격앙된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만약에 중징계가 나온다고 해도 이제 원래도 이제 이준석 대표는 이게 뭐 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네. 이 조금 전 JTBC 보도는 내용 자체도 자체지만 이준석 대표가 좀 더 반발하고 불복할 수 있는 말하자면 일종의 명분을 줬다고 보이고요. 만약에 뭐 경징계가 나오면 오늘 김근식 그 통일 그 위원장 지금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네. 지금 현재 이제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그 인사로 분류가 되는데 경징계 정도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취지 얘기를 오늘 SNS에 글을 써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무혐의가 나오면 당연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냥 앞으로 그냥 계속 하던 그렇죠. 예. 본인이 자기 정치라고 표현한 당혁신 작업을 계속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문제는 지금 뭐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언급이나 뭐 당내 돌아가는 상황 등을 봤을 때 현재로서는 오늘 결정을 내리지 않고 좀 경찰의 어떤 수사 결과라도 나온 다음에 뭐 검찰이나 법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단 경찰 단계에서라도 뭔가 사실관계가 좀 정리가 된 다음으로 미룰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참 너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어서 일단 오늘 윤리회의 결과를 좀 저희가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런가 하면 안철수 의원과 박민영 대변인이 공개 설전을 벌이는 일이 있었어요. 네, 박민영 대변인은 그 당의 그 국민의힘 당의 청년 정치인으로 이른바 친이준석계로 꼽히고 있는데요. 네. 오늘 아침 안철수 의원이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 과거에 국민이 고통분담을 했던 사례를 들면서 우리가 전기물 모두 세계에서 제일 펑펑 물 쓰듯이 쓴다. 이제 이렇게 좀 말하자면 좀 절약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하니까
있었습니다. 네. 박미연 대변인이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면서 우리나라 가정전기는 OECD 국가 중 사용량이 최하이다. 이제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안철수 의원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 그리고 이 김승희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추천했다. 이제 이 점을 언급하면서 좀 본인의 추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YTN 라디오에 나가서 했는데요. 네. 그러자 안철수 의원 측이 즉각 반박을 하면서 여당 대변인으로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안 의원이 여성 장관 후보 두 분을 추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박 대변인이 사실과 달랐다며 사과드린다면서 마치 사과처럼 보이는 글을 올리긴 했는데요. 네. 이게 내용을 보면 전혀 사과가 아닌 게 사실과 달랐다면 사과를 드린다. 그러나 제가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인사라고 판단한 근거는 5월경 안 의원이 직접 복지부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직접 발표를 했고 대통령이 지명한 박순애 장관의 경우 안철수교로 분류되고 있고 안 의원 측 관계자가 박순애 장관 후보자는 안 의원과 인연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인터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다시 한번 사실이 아니라면 사과드리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건지 분명하게 설명을 해달라. 만약 재판단이 맞다면 대통령께서 박순애 장관 임명으로 고초를 겪고 계신 가운데 안 의원이 슬쩍 발을 빼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사과문이 아니라 반박문 같은데요. 예, 뭐 누가 봐도 좀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형식상은 사과였지만 아무튼 그래서 설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자, 이제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지금 전당대회 출마 자격 문제 두고 계속해서 목소리 내고 있어요. 네, 박 전 위원장은 오늘 아침 KBS 라디오 최경영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마치 제가 자리 욕심내는 사람처럼 프레임을 씌워서 스스로 포기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면서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도 그런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출마를 막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 즉 본인의 출마를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다시 한번 주장을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비대위는 박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을 허용할 이 예외 사유, 즉 6개월 입당 6개월이 되지 않은 권리당원에 대해서는 이 선거권이 없다는 규정에 예외를 둘 이유가 없다. 이런 취지의 결정을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 박 전 위원장은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그 조항을 보면 우리 당에 있는 수많은 의원이 입당한 지 6개월이 안 돼도 공천을 받고 들어왔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박 전 위원장이 언급한 반박 사례는 공직선거 공천의 사례고 이게 네. 뭐 당대표 선거랑은 좀 성격이 다르지 않냐는 반박도 있습니다. 네. 지금 그동안에 이제 전당대회 룰, 전당대회 규칙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걸 두고 좀 갈등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최고위원 권한 강화 문제가 또 쟁점이 되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친명계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이재명 후보 강성 지지층에서 이 문제를 좀 언급을 하면서 네. 오늘 오후 한때는 뭐 이 그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즉 전준위에서 뭐 이런 최고위원 권한 강화를 밀어붙이려고 한다. 그래서 뭐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뭐 안규백 전준위원장 등의 막 연락처를 공유하면서 네. 이른바 문자폭탄을 좀 보내자는 취지의 뭐 그런 글이 돌기도 했는데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거의 가짜뉴스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 게 네. 오늘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자격으로 한 2번 정도 그런 일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이런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 없다 이런 거예요? 오늘 1시 반에 일단 우상호 위원장이 어떤 행사 후에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네. 당대표 권한 축소는 안 한다고 지난번 모두 발언에서 제가 얘기했고 그 얘기의 문서도 있다. 네. 그리고 3시쯤 기자들과 다시 만나서도 오래전부터 권한 배분 변동은 주지 말자고 주장해왔고 권한 배분에 관한 당원 당규 개정은 지금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지난 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도 현재 단일성 집단지도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최고위원 권한 강화 여부에도 최고위원 권한을 강화하지 않는다. 과거에 보면 당원 당규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서 그것을 보완하는 정도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당 중진인 우원식 의원이 당대표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오늘 불출마 선언이 2건이 이어졌는데요. 네.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그 이후로 이재명 의원 전당대회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이 됐는데 이재명 후보 경선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입장에서 이 의원과 전당대회에서 경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 이렇게 밝힌 게 불출마 자체보다 조금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그리고 97그룹에 속하는 부산의 전재수 의원도 오늘 불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전 의원은 민주당의 대전환, 혁신의 신호탄이 되는 것은 저를 포함한 97세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면서도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다는 확신에 이르지 못했다. 심기일전하겠다면서 이 불출마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이제 화제를 바꿔볼까요?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어떻게 국가재정을 운영할지 청사진을 내놨어요. 네, 오늘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에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제 향후 국가재정 운영 방침을 밝혔는데요. 국내 총생산, 즉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50% 중반대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뭐 큰 목표를 세우고 네. 또 GDP 대비 관리 재정 수지 적자를 당장 내년부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 이런 목표를 밝혔습니다. 또 재정 준칙도 통합 재정 수지보다 더 엄격한 관리 재정 수지 기준으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열린 첫 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메시지를 또 내놨어요. 네, 윤 대통령은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재정 만능주의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면서 공공부문 자산을 전수조사해 기관 보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부터 적정 수준으로 매각 처분해야 하고 공무원 정원과 부수도 엄격한 기준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구축 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때가 됐다면서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으로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했다. 국가 채무 증가 규모와 속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이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 재정이 경제 방파제 역할을 해왔는데 그 탄탄했던 재정이 국가 신인도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을 상황이 됐다. 이렇게 비판도 했습니다. 네. 이제 말하자면 지난 5년간이라는 이 숫자를 얘기한 거는 이른바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확장 재정 때문에 재정 건전성이 악화됐다. 이런 취지의 비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윤 대통령 최근에 그 전임 정부,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거의 매일같이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뒷말이 있기도 하던데요. 어쨌든 오늘 재정전략회의에 권오현 삼성전자 고문,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참석을 했어요. 이게 큰 화제가 됐는데 어떤 배경이 있었던 겁니까? 네, 권오현 고문 그리고 그 이수만 프로듀서 외에도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그리고 하정우 네이버 AI램 연구소장 등 민간 학계 인사 9명이 오늘 회의에 배석을 했는데요. 네. 대통령실은 기존 국무위원 중심의 회의에서 벗어나 기업인과 연구자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발제와 토론에 적극 참여해서 정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줌으로써 재정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였다고 자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놓고 있어요. 네, 오늘 참여연대,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충분한 재정 운용으로 사회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즉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 노동계나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오늘 회의 참석은커녕 뭐 회의를 한다는 일정조차 통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너무 뭐 기업이나 이제 좀 보수적인 학계 인사들의 목소리만 반영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왔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리고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그리고 서훈 전 원장을 고발했는데요. 대통령실이 오늘 입장을 냈어요. 네. 그 입장을 냈다기보다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했는데요. 이 어제 국정원이 고발한 사건 관련 대통령실 입장이 뭐냐 기자들이 이렇게 물으니까 입장이 따로 있지 않다. 그러면서 저희도 국정원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고 내용을 인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두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반인권적, 반인륜적 국가범죄가 있었다면 다시 말해 공무원 피격을 두고 국가가 잦은 월북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면 그리고 북한 입장을 먼저 고려해 귀순 어민 인권을 침해했다면 중대한 국가범죄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국정원 고발 이후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국정원단 2명을 기관 고발했는데 이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대통령실이 고발하고 난 다음에 안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이상한 것 같기도 한데요. 예, 그것도 뭐 보고를 받고 알았다도 아니고 보도자료 공개 후 내용을 인지했다. 뭐 믿어지진 않지만 아무튼 발표 내용이 그랬습니다. 네. 검찰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지금 하루 만에 착수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은 지금 이 박지원 전 원장 관련 사건을 공공수사 1부에 그리고 서훈 전 원장 관련을 공공수사 3부에 오늘 배당을 했습니다. 이 고발 하루 만에 사건 이첩부터 배당까지 신속하게 진행이 된 셈인데요. 먼저 박지원 전 원장 2020년 9월 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지금 고발 조치가 됐는데요. 네. 검찰은 공공수사 1부가 이미 이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2부에 이 박 전 원장 고발건도 병합을 해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맡겼습니다. 또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해서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켰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서훈 전 원장에 대해서는 이 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가 수사를 맡게 했습니다. 네. 국정원은 두 전직 원장을 고발하면서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혐의 내용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민주당은 이게 보안 사고다 그러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네,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TF가 이 당시 군에서 이뤄진 관련 기밀 정보 삭제는 배부처 조정일 뿐이다. 그러니까 정보가 삭제된 게 아니라 배부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원래 이제 이 문서를 받았던 기관에서 지금 보면은 조회가 안 되는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마치 삭제처럼 보이는 거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네.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오늘 국방부를 항의 방문한 이후 연 그 브리핑에서 오늘 언론에서 많이 이슈가 됐던 군사 통합 정보 처리 체계
이 이른바 밈스라고 하는 이 책의 기밀 정보 무단 삭제를 세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원본은 삭제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밈스는 고도로 비밀을 요하는 SI 2급 체계이고 문서 삭제나 배부선 조정 등 밈스 체계의 활동이 외부에 나가는 것 자체가 광범위한 보안 사고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김 의원은 이날 국방부 방문을 해서 국방부의 최종 입장을 물었더니 차관을 비롯한 국방부 측에서 2년 전 정보 판단에서 나오는 월북 추정은 현재도 유효하다 이렇게 밝혔다고 전했는데요. 네. 단지 6월 16일 발표는 해경이 수사 종결 발표를 하니 어쩔 수 없이 따라서 발표한 것이다. 국방부가 이렇게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늘 합참에서도 민주당과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밈스라고 하는 체계 내에 원본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예하부대나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그 체계를 이용하는 곳들 일부에서 그런 자료 삭제가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원본은 그대로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을 보고 있습니까? 먼저 그 부분 이제 밈스 관련 삭제가 없었다는 부분 관련해서 그러자 국정원에서 다시 이후에 오늘 오후에 보도 자료를 추가로 뿌렸는데요. 네. 박지원 원장 등을 밈스에 탑재되어 있거나 이를 통해 관리 유통되는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고발한 것이 아니다. 그건 또 고발한 거 아니다? 네, 고발 내용은 이와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어제 국정원이 밝힌 건 뭐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다라고 했는데 네. 이 밈스 문건이 아니라 뭐를 삭제했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국정원이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좀 아까 여쭤보신 국민의힘 관련해서는 김영동 수석 대변인이 오늘 논평에서 이 두 전직 원장에게 국정원은 정권을 위한 충성과 헌신의 수단이었음이 드러났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은 북한 심기를 살피며 국가 존엄과 책무마저 갖다 바친 조공외교였다. 나아가 굴종적 태도로 사실까지 조작하는 종북 공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나토 순방에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민간인 신분으로 동행의 논란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측근 논란이 불거졌어요. 네, 이른바 그 대통령의 그 외가 육촌 행정관 관련 의혹이 어제 처음 보도가 됐고 대통령실에서 사실관계를 인정을 했는데요. 예. 대통령실은 어젯밤 이 보도 직후에 이 인척관계인 것은 대통령실 임용과 아무 관련이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의 외가 육촌인 것은 맞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어제 KBS가 이 강릉 최 씨 대종회를 찾아서 확인한 족보에서 최 씨 아버지 그리고 윤 대통령의 모친이 육촌간이어서 이 최 씨가 윤 대통령 8촌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외가 육촌이다. 이렇게 공지를 했고요. 예. 이 다만 대통령실은 이 최 행정관은 대선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해서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대통령실에 임용된 것이고 장기간 대기업 근무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임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치권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대통령 부부의 비선 논란이라면서 이걸 쟁점화를 예고했는데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이 친구 아들 황모 씨를 행정관으로 채용 강수로 모자라 친척 동생 최모 씨가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 중인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쯤 되면 대체 얼마나 많은 대통령 친인척이 윤석열 정부에서 활약 중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꼬집으면서 네. 국정을 좀먹는 비선 정치를 더 좌시하지 않겠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가동되는 대로 철저히 따져먹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문제될 게 없다 이런 반응이에요? 네,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른 영향이 되지 않는데 먼 인척이란 이유만으로 채용됐다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먼 인척이란 이유만으로 영향이 있는데도 배제한다면 그것 또한 차별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관계자는 대통령 친인척 채용이 국민 정서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질문에는 외가 육촌은 위해충돌 방지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면서 외가 육촌 채용도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법을 정비할 사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 관계자가 언급한 이해충돌 방지법상에 보면 이 공공기관에서 공직자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있는데 네. 여기에 보면 이 가족의 범위는 밑법 규정에 따라 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자매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해서 혈족의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혈족과 형제자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총수로 따지면 2촌 이내 매우 좁은 규정입니다. 네. 요거는 아예 이제 공직에 임용이 될 수 없도록 한 거기 때문에 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상당히 좀 심하게 제약하는 내용에서 이렇게 폭을 좁게 한 건데요. 다만 반면 이제 국회의원 보좌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의원 수당 관련 법 이제 이런데 규정이 돼 있기를 4촌 이내 친족은 아예 채용이 금지되고 8촌 이내에는 국회 사무처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와 비교하면 좀 형평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시사일지라는 주제로 문자 받고 있는데요. 6404님. 안녕하세요. 제가 시사 프로그램을 듣고 있는 이유는 예전엔 아저씨들만 듣는 거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코로나가 터지고 챙겨 듣게 된 것 같아요. 여러 분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의견들을 들을 수 있어서 편견도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엄혜령님, 가끔은 슬프고 답답한 이야기지만 필요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김성환의 시사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 매일 듣습니다. 못 들으면 찜찜해요.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내가 시사 라디오를 듣는 이유, 시사 라디오를 들으면서 갖게 된 생각 계속해서 문자 주시죠. 평소도 그렇지만 특히 청취율 조사 기간엔 청취자분들이 왕입니다. 문자 주시면 추첨을 통해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영화 관람권 2매와 팝콘을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일 시사 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특별한 전시가 시작됐습니다. 나라 밖 문화재의 여정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우리 문화재를 한자리에 모아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하고 있는 건데요. 어떤 문화재들이 전시되고 있는지, 또 환수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지 강임산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지원활용부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저희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올해로 이제 창립 10주년이 되는데요. 네. 2011년도에 프랑스 외교장각 의회와 일본 국내청 도서 수천 점이 들어오게 됩니다. 반환받는 거죠. 네. 이를 계기로 당시 정부에서는 좀 더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하는 전담 기구를 만들자라는 그런 그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 네. 그를 계기로 해서 2012년도에 국외소재 문화재의 조사, 환수, 활용, 지원 등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 기관으로 저희 국외소재 문화재재단을 설립하게 됐고요. 네. 현재는 그 문화재청 산하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출범 이후 지난 10년 동안 환수한 문화재는 총 몇 점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총 46건 784점 정도 가량 이제 환수를 했고요. 예. 그 가운데 이제 국보 보물로 따지면 보물이 2점이 나왔고요. 예. 한 점은 현재 그 하반기에 이제 심사가 완료될 예정이고요. 이른바 이제 보물급 문화재가 몇 점이 더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지정 심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환수한 문화재 한 780여 점 가운데 이번 전시에 공개된 문화재는 몇 점 정도 됩니까? 이번 전시에 저희 재단에서만 환수한 것만 다 공개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약 지난 10여 년간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재청이 이제 주도해서 환수한 문화재가 있고요. 네. 정부 차원에서의 그 문화재 환수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이제 했었던 민간 차원에서의 문화재 환수 등에서 저희가 한 23점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 거는 이제 거기서 26점 정도. 그래서 총 59건 정도, 59점 정도가 지금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문화재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전시되고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 독서당 개회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네. 조선 전기의 그림인데요. 당시에는 사대부들이 모여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같이 시를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모습들을 같이 이제 말하자면 개회도라는 그림으로 남겨서 서로 이제 나누어 갔던 그런 풍속이 있는데요. 예. 1531년도 중종 26년의 그림입니다. 이게 조선전기의 아주 그 드문 작품인데요. 예. 이 작품이 그 올해 미국에서 극적으로 이제 환수가 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작품은 조선 전기 회화 자체가 워낙 이제 귀한 데다가요. 게다가 이제 이 조선 전기 그림 중에 이제 시대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이런 자료적 가치가 있는 그림들이 많지가 않은데, 네. 아주 1980년도에 잠깐 공개가 됐었습니다. 일본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종적을 감췄다가 이번에 올해 미국에서 경매에 등장해서 저희가 극적으로 낙찰을 받아서 사오게 된 그림입니다. 네. 전시에 나온 문화재 다 가치가 있겠습니다만 네. 경매에 내놓으면 수십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예, 그런 그림이 많죠. 흔히 이제 문화재 같은 경우 아주 귀한
미술품이나 문화재 같은 경우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다라는 뭐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네네. 있는데 사실은 이제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이제 흔히 기증을 받았을 경우 이제 사실 이게 이제 뭐 소장자의 큰 결단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기증을 받았습니다만은 네. 실은 그걸 이제 만약에 그게 경매에 나왔을 때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겸재정선 화첩입니다. 아, 네네. 예, 이 겸재정선 화첩은 사실은 20세기 초반에 독일의 선교사들이 한양을 이제 방문을 했다가 그때 이제 이걸 구입해서 이제 가져갔던 것인데요. 이제 70년대 이 존재를 처음 이제 알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알게 네. 되고 그런데 이제 독일의 이제 수도원에 이제 있던 것을 이제 우리나라로 들여와서 현재는 이제 보관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보면 뭐 금강전도랄지 많은 그 그림들이 그다음에 이제 진경산수화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 화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20여 점 정도요. 근데 그 그림을 실제로 따지게 되면은 실은 이게 그 자체도 이제 수십억 원의 이제 가치일 텐데 이 네. 부분들을 독일인 선교사들이 당시 이제 선교 목적으로 방문을 했다가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 가던 과정에서 이제 실은 우리나라에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흔쾌히 말하자면 그 외관 수도원을 통해서 이제 영구 기증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런 그치. 케이스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흔쾌히라고 말씀하셨는데 환수 과정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예. 이 겸재정선 화첩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랄까요? 저게 이제 회화사 쪽으로도 의미가 큰데요. 예. 기본적으로 그 신부님들이 그런 마인드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당신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좀 더 이 문화재의 가치를 좀 더 알아주고, 그러니까 문화재를 좀 더 사랑하는. 물론 뭐 그분들이 문화재를 사랑하시지만 문화재라는 것은 그 가치를 알아주고 사랑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 라는 뭐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뭐 이렇게 기증이나 이런 부분에는 그렇게 뭐 어려움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덕혜옹주가 어릴 때 입었던 옷이 공개가 됐던데요. 여긴 또 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또 어떻게 환수할 수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전시되어 있는 것들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의 이제 그 관심을 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덕혜옹주 이제 복식입니다. 네. 당의 저고리하고 이제 치마인데요. 이제 덕혜옹주가 이제 아기 때 이제 흔히 이제 덕수궁에서 이제 자랄 때 그때 이제 입었던 옷입니다. 이거는 지난 2015년도에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해서 일본 도쿄에 있는 문화학원 복식박물관이라는 곳에서 이제 기증을 받게 됐는데요. 네. 사실은 이 덕혜옹주 이게 이제 유품인데요. 뭐 이거 말고도 사실 아동용 저고리, 바지, 속바지, 뭐 치마 등등 이제 총 7점 정도가 그때 이제 기증이 되게 되는데 예. 사실 이거는 1956년도에 영친왕 부부가 이 복식박물관에 기증을 하게 됩니다. 아, 이제 하나의 그 자료적인 가치로 예. 기증을 했던 것을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50주년, 그러니까 한일 국교 정상 5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나라에 다시 재기증을 했던 건데요. 네. 이 복식의 의미는 실은 이게 당대 어떻게 보면 최고의 그 왕실 복식 유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 그 복식사에 되게 귀중한 연구 자료일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복식을 착용했던 사람이 실존 역사 인물인 덕혜옹주다라는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복식사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자료로 취급을 받는 것 같습니다. 덕혜옹주가 살았던 삶 자체가 굉장히 기구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면서 전시 가신 분들은 한번 좀 덕혜옹주 맞습니다. 유물을 예, 좀 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래서 다들 이제 한참을 그 앞에서 이제 유심히 보고들 가시더라고요. 네. 근데 문화재 환수를 위해 지금 재단 직원들이 10년 동안 전 세계 곳곳을 누빈 거리가 지구 160바퀴를 도는 만큼 길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환수 문화재 또 환수하는데 네. 재단이 가장 공을 들인 문화재가 있다면요. 예, 저희가 이제 2017년도에 일본에서
분청사기 상감 이선재 묘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그 기증을 받게 되거든요. 네. 이제 우리가 흔히 묘지하면 잘 모르실 텐데요. 옛날 사람들이 죽었을 때 예. 시신과 더불어서 묘 안에 같이 묻는 일종의 도판입니다. 도판. 네. 말하자면 피장자의 신분, 그다음에 그 사람이 살아온 길 이런 걸 기록으로 이렇게 남기는 일종의 기록물이거든요. 네. 그걸 이제 묘지라고 하는 건데 이 묘지는 사실은 이제 분청사기로 만들어졌었습니다. 상강기법으로 이제 글씨를 빼곡하게 해석해서 그 사람의 일생을 적은 내용이었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전라남도 광주에서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불법적으로 도굴이 돼서 98년도에 일본으로 불법 반출이 되게 됩니다. 네. 됐는데 그걸 저희들이 우연히 2014년도에 사실은 이제 그때 나간 건지를 모르고 도쿄 골동상에서 이걸 목격을 하고 이제 조사 끝에 98년도에 불법 반출된 그 묘지라는 걸 제가 알게 됐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작품은 사실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한 회화 작품이나 도자기가 아니라 그 죽은 사람의 기록, 말하자면 그 일생을 기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역사이고요. 또 더군다나 이거는 그 후손들이 있는 문화재죠. 다른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르죠. 네. 예. 사실 후손들한테는 이 묘지 자체는 상당히 돌아가신 조상에 대한 일종의 분신과 같았을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단순 미술품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소장자를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뭐 인도적 차원에서 이제 좀 호소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또 그 와중에 이제 소장자분이 암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모 기간을 끝나고 이제 흔쾌히 뭐 인도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서 단순히 이제 이것이 미술품이나 재화로 보지 않고 그 한 가문의 이제 말하자면 잊혀진 역사 그리고 후손들이 그때 이제 그 기증을 하신 일본인 소장자께서 이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예. 그 한국이나 일본이나 조상을 위하는 마음은 똑같다.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흔쾌히 결정을 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당부의 말씀이 뭐 비록 본인은 개인이지만 이렇게 기증을 통해서 과거 한국과 일본이라는 게 특히 이제 문화재의 피탈국, 약탈국으로 상당히 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 과거의 아픔을 딛고 한국과 일본의 국민들이 서로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아주 민간 외교관 같은 아주 훌륭한 말씀을 남기시고 기증을 하셨는데요. 네네. 그 뒤에 이제 문중에서도 이제 별도로 이제 교류를 하게 됐고요. 그게 이제 이게 또 보물이 지정이 됐는데 일반적인 미술품과는 좀 남다른 그런 의미를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 네. 지금 그동안에도 굉장히 큰 성과를 내셨지만 앞으로 네. 이제 또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재단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역할을 할 것인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하는 활동이 주로 이제 문화재 환수만이 아니거든요. 네. 가장 국민들이 이제 실감하고 또 언론에서 많이 다루는 부분은 물론 이제 환수입니다. 환수지만, 우리 문화재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21만 점이 넘게 밖에 나가 있는 걸로 지금 통계에 잡히고 있거든요. 네. 이제 현지에 있는 소장 기관, 뭐 박물관이나 미술관, 뭐 이런 기관들이 있지만 좀 더 한국 문화재를 가장 한국 문화재답게 잘 관리하고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또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지원, 그 현지에서의 제대로 된 활용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으로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해 나서서 오늘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류의 뭐랄까요 원형이랄까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현지인들과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좀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원형 문화로서의 한국 문화재, 해외에 있는 한국 문화재를 좀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강임산 국외소재 문화재재단 지원활용부장이었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김치영 경제전문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환율 시장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금융시장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오늘은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만 최근 주식시장도 딱히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네. 올 들어서만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대표 지수이지 않습니까? 이 코스피 지수가 하락 기조를 보이면서 한 올 들어서만 25%, 코스닥은 30%가량 지금 하락해 있거든요. 네. 물론 하락의 배경은 다양합니다만 그중 하나가 외국인들의 이탈이고 외국인들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는 게 이제 원달러 환율 상황입니다. 현재 어느덧 원달러 환율이 지금 달러당 1,300원에 와 있거든요. 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환율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기억하시겠지만 IMF라는 어찌 보면 치욕적인 사건의 빌미도 환율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외환시장 동향 그리고 환율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이는 외환보유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또 어제였나요? 원달러 환율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은 최고라고 하면 좋은 건데 환율이 최고치라는 건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1달러를 우리 돈으로 얼마로 바꿔줄 수 있는 거냐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숫자가 올라간다는 건 원화의 값어치가 달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만큼 낮아졌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1달러에 1,300원이니까 1달러 물건을 해외에서 사오기 위해서는 이전에는 1,100원이나 뭐 1,200원 주면 됐던 게 이제는 1,300원을 줘야 하니까 같은 물건을 사는데 더 많은 돈을 들이는 거고요. 결국 우리에게는 손해인 셈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11원까지 올랐고요. 예. 마감은 1,309원에 했습니다. 오늘 이게 조금 내려가서 1,300원 정도에서 끝났어요. 1,300원, 1,350전에 마감을 했거든요. 예. 최근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건 일단 미국의 달러가 유독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른바 양적 완화라고 해서 돈을 마구 찍어내던 미국이 이제 양적 축소, 이른바 긴축으로 돌아섰고요. 그러면서 금리도 확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달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이 생기니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금을 산다거나 달러는 사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렇다 보니 달러 수요가 높아지고 달러는 강세를 지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시 말해서 원화의 가치는 그대로 있다고 그렇죠. 하더라도 예. 달러가 강세를 보이니까 환율이라는 건 상대적 가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네. 원달러 환율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상황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달러의 값어치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른바 달러 인덱스라는 것인데요. 예. 이거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직접 산출해서 발표하는 지표고요. 전 세계 주요 통화 6개하고 달러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지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최근 이 달러 인덱스가 최근 5년간 100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보통 이제 80대 후반에서 90대 중반을 오가거든요. 달러 강세가 좀 나온다 그러면 90대 중반 정도까지 올랐다가 다시 정상화로 내려가면 뭐 80대 후반에서 90 사이로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 이 지수가 100을 넘어섰고요. 네. 어제 오늘은 지금 107, 106 정도거든요. 이 지수가.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었던 게 200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근 20여 년 만에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원달러 환율 상황 때문에 빠져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셨는데 좀 걱정이 돼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급적인 공백이 생기면서 주가도 좀 빠지고 있는 거고요. 예. 사실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원화 약세가 나오기도 하고요. 원화 약세가 나오니 또 외국인이 더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실제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면 이걸 다시 달러로 환전해서 가지고 나가거든요. 네. 달러로 환전한다는 건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수요가 늘었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달러 값이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원화의 약세가 나오는데 이 원화의 약세가 나오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들고 있는 외국인들은 설령 주가가 오른다고 한들 원화값이 이렇게 약해져 버리면 주식을 팔고 달러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줄어듭니다. 심지어 자칫 손실까지 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 원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
주식을 서둘러 또 팔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실제로 코스피 시장에서 올해 외국인들이 지금 17조 원에 달하는 주식을 팔았으니까요. 예. 물론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간다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외국인이 팔기 시작하니까 주가는 더 약세를 보이고, 이게 또 반복되면서 주가가 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요즘 이제 IMF 외환위기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네. 위기가 또 오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금융시장이라는 게 한순간에 분위기가 변하기도 하기 때문에 네. 절대 없다 이런 표현은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때와 사정이 좀 많이 다른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제 외환보유고 상황이 그때와 매우 큰 차이가 나거든요.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382억 8천만 달러가 나왔거든요. 이게 세계 9위권 정도의 수준입니다. 네. 외환보유액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이제 중국이고요. 중국은 3조 1,197억 달러나 가지고 있고, 예. 일본도 중국 다음으로 2위인데 1조 322억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가끔 그 엔화가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이 워낙 이렇게 많이 외환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위기가 와도 일본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사실 전 세계에 조금 있죠. 그래서 엔화가 좀 안전자산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중국, 일본, 그 다음이 스위스 정도고요. 주변국으로는 대만이 5,451억 달러의 외환을 가지고 있고, 사우디가 우리 바로 앞에 있습니다. 외환보유고 8인데요. 예. 4,516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10위권 안에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IMF 때하고 비교하기에는 든든한 외환보유고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고요. 물론 최근 무역 적자가 좀 이어지고 있고, 또 환율 강화를 위해서 당국이 달러를 시장에 일부 매도하면서 외환보유액이 4개월 연속 좀 줄어든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규모 면에서 여전히 적지 않은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 말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또 그 당시에 비해서 덩치가 많이 커져 있어서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도 상당하기 때문에 네. 당장은 IMF를 걱정할 만큼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앞서 다른 나라들 외환 보유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좀 더 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외환 네네. 보유액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적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게 한 3가지 정도로 기준이 있거든요. 이론적으로는 한 3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1953년도에 IMF가 권고한 외환보유액의 상황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갖고 있어라 이거거든요. 예. 적정 외환보유액을 3개월치 경상 지급액, 그러니까 상품 수입액하고 대외 서비스 지급액을 합한 것, 이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적정하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예. 두 번째는 이게 좀 부족하다 그래서 1999년도에 앨런 그리스판하고 바블로 기타도라는 학자가 발표한 게 있습니다. 3개월치 경상 수입액에다가 유동외채까지 더한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예. 유동외채라고 하면 단기외채 100%와 1년 정도의 만기가 돌아오는 장기채를 합한 걸 얘기하거든요. 네.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든든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강한 게 2004년도 국제결제은행인 BIS가 공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 3개월치 경상 수입액 플러스 유동외채 플러스 외국인 주식 투자 금액의 3분의 1 정도를 만약에 외환보유로 갖고 있으면 적정하다, 이렇게 권한 게 있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린 1, 2, 3에서 뒤로 갈수록 좀 더 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인 BIS 권고 사항으로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한 4,900억 달러 정도 갖고 있으면 적정하거든요. 네. GDP 기준으로는 한 40% 정도인데요. 아까 제가 이제 우리나라가 4,382억 8천만 달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네. 이 기준으로 보면 조금 못 미치는 상황인데, 우리가 최고치 찍었을 때가 한 4,900억 달러 부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외환보유고 수준을 우리나라는 유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대외 의존도가 좀 높은 나라죠. 그러니까 무역 의존도가 한 70%가 넘고 수입도 많이 하고 수출도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이 갖고 있을수록 좋은 게 또 외환보유액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요. 앞서 일본 얘기한 것처럼 예. 대외 환경이 갑자기 약화됐을 때는 아무래도 달러를 많이 갖고 있으면 비교적 안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기 때문에 무역 잘하고 돈 많이 벌어서
쌓아두는 건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 보통 금융당국이 좀 개입하지 않나요? 개입합니다. 시장에는 안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개입을 할 수밖에 없고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거든요. 하지만 이게 자칫 공개적으로 했다가 통상마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 외환당국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냐? 우리나라로 치면 정부 부처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자금과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실제로는 이 외환자금과의 사무관이 세종시 청사에서 하루 종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예. 위에 지휘 라인을 통해서 빨리 보고를 해서 이제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는데 실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거는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이 사실 행동을 직접 하고요. 은행들을 통해서 달러를 매도하거나 사들이는 행위를 한국은행이 하게 되는데 한국은행의 국제국 외환시장팀 여기가 이제 주로 외환 당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최근에도 이제 외환 보유액이 좀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워낙 달러 강세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달러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시장에다가 달러를 좀 풀어주는 이런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외환 보유액은 다 달러로 갖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로 달러고요. 미국 국채도 있고요. 그리고 예. 금도 보관하거든요. 네네. 이 금과 관련해서 좀 재밌는 얘기는 금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외환 보유액의 금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영국의 영란은행에 맡겨놨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렇군요. 우리가 돈을 전부 집에 안 가지고 있고 은행에 맡기는 것처럼 영란은행에 맡겨놨는데 전 세계 국가들이 영란은행하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은행에 금들을 대부분 맡겨놨어요. 네. 근데 이 미국의 그 연방준비제도 은행 지하에 가면 이 금괴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 가보면 이렇게 철장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다고 해요. 네. 1번부터 몇 번 이렇게 매겨져 있는데 한국은 7번일 수 있고 8번일 수도 있는데 한국이 금을 팔아서 어디로 갔다 그러면 1번 창살에서 11번 창살로 금을 실제로 옮긴다고 합니다. 그런 재밌는 사실도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네. 네, 앞으로 환율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이 딱히 그 달러 강세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더군다나 이번 달 말에 FOMC 회의에서 만약에 금리를 한 번 더 자이언트 스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도 달러 강세가 더 나올 것 같아서 예. 당분간은 원화의 약세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좀 걱정이네요. 자, 경기 읽기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